고려의 멸망과 조선의 건국 그리고 태종 이방원. 고려 말 세상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는데 탐욕스러운 권문 세족이 나라를 쥐고 흔들며 백성들은 굶주림과 전쟁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다. 500년을 이어온 왕조는 이제 그 생명을 다해가고 있었고 새로운 시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그 혼란의 시대 한가운데 한 장군이 서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이성계였다. 전장에서 무패를 자랑하던 그는 왜구와 홍건적을 무찌르며 백성들 사이에서 영웅으로 불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다섯째 아들 이방원이 있었는데 이 젊은이의 눈빛은 아버지보다 더 날카롭고 차가웠다. 1388년 위화도 역사의 물줄기가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다. 고려 우왕은 요동을 치라는 명을 내렸지만 이성계는 그 명령이 얼마나 무모한지 알고 있었다. 한여름의 장마철, 군량은 부족했고 명나라와의 전쟁은 고려의 파멸을 의미할 뿐이었다. 이성계는 결단을 내렸는데 그것은 단순한 불복종이 아니라 역성혁명의 시작이었다. 군사를 돌리는 순간 그는 이미 반역자가 되었지만 동시에 새 시대의 창조자가 될 운명을 선택한 것이었다. 위화도 회군. 그날 밤 고려의 운명은 이미 끝을 향하고 있었다. 이후 이성계는 빠르게 정권을 장악했는데 우왕과 창왕을 차례로 폐위시키고 공양왕을 세웠다. 하지만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고려에는 여전히 왕조에 충성하는 신하들이 있었고 그 중심에 정몽주가 있었다. 정몽주는 고려의 마지막 충신이었는데 그의 학문과 인품은 당대 최고였으며 누구도 그의 충절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성계 진영은 고민에 빠졌다. 정몽주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새 왕조를 세울 수 없었지만 그를 건드리는 것은 명분을 잃는 일이었다. 이방원이 나섰다. 22살의 청년은 이미 정치의 냉혹함을 알고 있었는데 명분과 현실 사이에서 현실을 택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정몽주를 불러 술자리를 마련했고 부드럽게 웃으며 술잔을 건넸다. 정공, 이제 세상이 바뀌려 합니다. 백성을 위한 새로운 나라를 함께 만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방원의 목소리는 진심처럼 들렸지만 정몽주는 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다. 나는 충신이요. 두 임금을 섬길 수는 없지요. 잠시 침묵이 흘렀는데 그 침묵 속에는 서로 다른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었다. 이방원은 미소를 거두고 조용히 시를 읊었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그대와 내가 뜻이 같다면 어찌 옛 나라에 머물겠습니까? 이것은 회유이자 마지막 기회였다. 정몽주는 답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되리오.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변할 줄 있으랴. 단심가, 그것은 정몽주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신념이었고 동시에 그의 죽음을 예고하는 노래였다. 며칠 뒤 밤의 선축교. 정몽주가 왕을 만나고 귀가하던 길이었는데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진 어둠 속에서 그림자들이 움직였다. 이방원이 보낸 자객들이었다. 조영규를 비롯한 몇 명의 무사가 쇠몽둥이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말발굽 소리가 다가왔다. 정몽주는 평소처럼 차분하게 다리를 건너고 있었는데 그가 교각 중앙에 이르렀을 때 쇠몽둥이가 번뜩였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정몽주는 한마디도 남기지 못한 채 피를 흘리며 다리 위에 쓰러졌다. 그의 피가 돌다리 위에 떨어지며 붉은 자국을 남겼는데 그 얼룩은 후세 사람들이 선축교라 부르게 만든 증거가 되었다. 그 피 한 방울이 떨어지는 순간 500년 고려는 끝났고 새로운 조선의 문이 열렸다. 역사는 때로 한 사람의 죽음으로 방향을 바꾸는 법인데 정몽주의 죽음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 1392년 7월
이성계는 마침내 왕위에 올랐는데 새 나라의 이름을 조선이라 정했다. 개경의 궁궐에서 즉위식이 거행되었고 신하들은 만세를 불렀다. 하지만 그 환호 속에도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왕조는 바뀌었지만 새로운 권력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 옆에는 새 제도를 설계한 정도전이 있었는데 그는 성리학적 이상 국가를 꿈꾸는 지식인이었다. 재상이 나라를 운영하고 왕은 상징적 존재로 남는 재상 정치. 그것이 그가 그리는 조선의 미래였다. 정도전은 조준, 남은과 함께 토지 개혁을 단행했고 새로운 법전을 만들며 조선의 기틀을 다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아버지를 도운 공신 중의 공신, 이방원도 있었다. 이방원은 자신이 당연히 다음 세대의 주인이라 믿었는데 그 믿음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 그는 아버지를 위해 싸웠고 정몽주를 제거하며 새 왕조의 길을 열었으며 명나라의 사신으로 가서 조선의 국호를 인정받게 만든 사람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의 기대와 달리 움직이기 시작했다. 태조 이성계는 건국 후 몇 년 지나지 않아 병이 깊어졌는데 나이와 전쟁의 상처가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두 번째 부인 신덕왕후 강씨가 있었고 그녀는 자신이 낳은 어린 아들 이방석을 세자로 세우길 원했다. 정도전은 강씨의 뜻에 동의했는데 그에게는 정치적 계산이 있었다. 이방원이 왕이 된다면 재상 정치는 끝날 것이 분명했다. 이방원은 정몽주를 제거할 만큼 결단력 있고 냉혹한 인물이었으며 그런 사람이 왕이 되면 강력한 왕권을 추구할 것이 뻔했다. 반면 어린 세자가 왕이 되면 재상들이 나라를 운영하며 제도가 바로 설 수 있을 터였다. 태조는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는데 1398년 8월 12살의 이방석을 세자로 책봉했다. 발표가 있던 날 궁궐은 조용했다. 너무나 조용했는데 그 침묵 속에 폭풍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이방원은 침묵했다. 겉으로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밤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고려를 무너뜨린 것도 자신이었고 정몽주를 없앤 것도 자신이었으며 조선을 세우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것도 자신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신을 버린다는 것인가? 정도전은 이방원을 견제하기 시작했는데 사병을 혁파하자는 명분으로 이방원의 군사력을 약화시키려 했다. 이방원과 그의 형제들이 가지고 있던 사병들을 해체하여 중앙군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었다. 겉으로는 국가 체제를 정비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제로는 이방원의 힘을 빼려는 정치적 수였다. 이방원은 알고 있었다. 이대로 가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아버지가 세운 나라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의 분노는 점점 결심으로 굳어졌다. 역사는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움직이는 자가 만드는 법이었다. 그는 은밀히 세력을 모았는데 넷째 형 이방간과 손을 잡고 사병 200여 명을 비밀리에 훈련시켰다. 하륜, 이숙번 같은 책사들이 계획을 짰고 무사들은 칼을 갈았다. 모든 것이 조용히 하지만 철저하게 준비되고 있었다. 1398년 8월 26일 운명의 새벽이 밝아왔다. 하늘은 잿빛이었는데 바람은 피 냄새를 예감한 듯 무겁게 흘렀다. 이방원은 사병들을 이끌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목표는 명확했다. 정도전과 그의 동료들, 그리고 세자 이방석과 이방번. 오늘 이상은 끝난다. 이방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는데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병사들이 궁궐 주변으로 들이닥쳤고 문이 부서지며 횃불이 어둠을 밝혔다. 불길이 번지기 시작했고 비명과 고함이 새벽을 갈랐다. 그들은 먼저 정도전의 집으로 향했다. 정도전은 세자 이방서,
이방번과 함께 태조의 병문안을 준비하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창문이 깨지고 무장한 병사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순식간에 집이 포위되었고 정도전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깨달았다. 이방원이 들어섰다. 횃불 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마치 석상처럼 굳어 있었는데 그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정도전은 세자들 앞으로 나서며 외쳤다. 이방원, 이 나라를 백성을 위한 나라로 만들고 싶었을 뿐이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이상을 지키려 했다. 정도전에게는 재상 정치가 단순한 권력 투쟁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최선의 제도였던 것이다. 이방원이 차갑게 답했다. 이상은 아름답다. 하지만 나라를 지키는 건 피다. 검이 번쩍였고 정도전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쓰러졌다. 조선의 설계자, 새 왕조의 이론가였던 그는 그렇게 자신이 세운 나라에서 죽음을 맞았다. 그와 함께 남은 심효생 같은 동료들도 차례로 목숨을 잃었다. 이방원은 천천히 뒤를 돌아 세자를 보았다. 12살 이방석과 14살 이방번은 공포로 온몸을 떨고 있었는데 그들의 눈에는 눈물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어린 세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형님, 왜 그러십니까?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이방원이 말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개인적인 감정이 전혀 없었다. 왕좌는 싸워서 지키는 것이다. 검이 내리쳤다. 세자 이방석과 이방번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는데 붉은 피가 마루를 타고 흘렀다. 아직 소년이었던 두 왕자는 그렇게 권력 투쟁의 희생양이 되었고 새벽의 궁궐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그날 밤 조선이 꿈꾸던 이상은 피 속에 묻혔다. 정도전이 설계한 재상정치는 실현되기도 전에 무너졌고 강씨가 꿈꾸던 아들의 즉위도 사라졌다. 비비린내가 궁궐을 가득 채웠는데 그것은 새 왕조가 치러야 할 대가였다. 피의 소식이 태조 이성계에게 전해졌다. 그는 병상에서 몸을 일으키며 외쳤는데 그의 목소리는 고통으로 갈라져 있었다. 방언이가 정도전을 죽였단 말이냐. 세자까지 내 자식들을. 그는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왕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는데 그는 정무를 거부하고 상황으로 물러나겠다고 선언했다. 새 나라를 세운 영웅은 이제 아들들의 피로 얼룩진 비극의 아버지가 되어 있었다. 조선은 혼돈에 빠졌다. 건국한 지 불과 6년 만에 일어난 대규모 유혈 사태는 나라를 뿌리부터 흔들었는데 신하들은 공포에 떨었고 백성들은 불안해했다. 하지만 이방원은 바로 왕이 되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지금 즉위하면 세상을 뒤덮은 피의 책임이 모두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며 왕권이 아니라 역적의 오명을 뒤집어 쓸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한 발 물러섰다. 왕좌는 둘째 형 정종에게 넘어갔는데 이것은 명분을 위한 것이었고 민심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었다. 이방원은 겉으로는 왕의 동생으로 물러나 있었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모두 그의 손에 있었다. 정종은 이름뿐인 왕이었다. 그는 동생 이방원의 힘을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이 단지 과도기의 상징에 불과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정종 재위 기간은 조용했는데 그 조용함은 평화가 아니라 다음 폭풍을 기다리는 고요함이었다. 1400년 또 다른 비극이 일어났다. 이방원의 넷째 형 이방간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제2차 왕자의 난이었다. 이방간은 자신도 왕위를 노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방원은 냉정하게 진압했다. 형제의 정은 이미 권력 앞에서 의미를 잃은 지 오래였다. 같은 해 정종은 병이 깊어져 왕위를 내놓았다. 이제 더 이상 명분을 쌓을 필요가 없었다. 이방원은 마침내 왕위에 올랐는데 조선의 세 번째 왕 태종이었다. 그가 왕좌에 오르기까지 걸린 시간은 2년이었지만 그 2년은 피와 음모로 얼룩진 세월이었다.
태종 이방원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그는 냉정한 개혁으로 나라를 정비했는데 그 첫 번째가 사병 혁파였다. 왕자들과 공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사병을 없애고 중앙군으로 통합했다. 정도전이 시도했던 것을 정작 이방원이 완성한 것이다. 그는 권문세족의 토지를 몰수했고 호패법을 실시하여 백성들을 철저히 파악했다. 6조 직계제를 확립하여 의정부의 권한을 약화시켰는데 이것은 왕이 직접 모든 것을 통제하는 시스템이었다. 왕권의 조선, 그것이 그가 만들려는 나라였다. 태종은 자신의 외척조차 가차 없이 제거했다. 왕비 민씨의 친정 민무구, 민무질 형제를 숙청했는데 외척이 권력을 쥐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다. 왕비는 통곡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나라를 위해서라면 가족도 희생시킬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조선의 제도는 완성되어 갔다. 한양 천도를 완성했고 지편전의 전신을 만들었으며 양전 사업으로 토지 제도를 정비했다. 강력한 왕권 아래 안정된 질서가 자리 잡았는데 그 질서의 기초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어느 날 밤, 태종은 홀로 궁궐을 거닐며 조용히 말했다. 이 이상은 나라를 세웠지만 현실이 나라를 지킨다. 나는 피 위에 질서를 세웠다.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도 자책도 없었다. 다만 냉정한 현실 인식만이 있었을 뿐이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이 옳았다고 믿었는데 역사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든 조선이라는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다는 사실만은 부정할 수 없을 터였다. 왕자의 나는 단순한 형제 간의 권력 투쟁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상과 현실의 전쟁이었고 제도와 권력의 충돌이었으며 새로운 시대가 태어나는 진통이었다. 정도전은 도덕과 법으로 나라를 세우려 했는데 그는 제도가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다. 반면 이방원은 결단과 권력으로 나라를 지키려 했는데 그는 강력한 힘 없이는 어떤 이상도 지킬 수 없다고 믿었다. 누가 옳았을까? 역사는 결과만을 기록할 뿐 가정을 허락하지 않는다. 정도전의 이상은 그의 죽음과 함께 무너졌지만 그가 설계한 제도들은 조선 500년을 지탱하는 뼈대가 되었다. 이방원의 왕권 정치는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를 만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흘린 피는 역사의 오점으로 남았다. 1398년 8월 26일 제1차 왕자의 난, 이상은 죽었고 왕권은 살아남았다. 그날의 피는 조선의 새벽을 붉게 물들였는데 그 붉은 새벽 위로 새로운 왕조가 떠올랐다. 조선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이상과 현실, 도덕과 권력, 명분과 실리가 충돌하며 만들어진 나라. 정도전이 설계하고 이방원이 완성한 나라. 그리고 그 기초에는 선주교의 피와 궁궐의 피가 스며들어 있었다. 역사는 깨끗하지 않다. 그것은 승자의 기록이고 권력의 흔적이며 때로는 피로 쓰인 서사다. 하지만 그 더러운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질서 위에서 백성들은 살아갔고 나라는 500년을 지속했다. 태종 이방원, 그는 영웅인가 역적인가, 개혁가인가 학살자인가, 아마도 그 모든 것이었을 것이다. 역사 속 인물은 한 단어로 정의될 수 없는 법이고 그의 삶은 그 누구보다 복잡하고 비극적이었다. 피의 새벽은 끝났지만 그날의 메아리는 오늘까지 울려 퍼진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이상이란 무엇인가?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은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다.